이번엔 최ем의 맞수다 시간입니다. 좀 더 심도 있고 깊은 얘기, 시장 중심 잡는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 팀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몇 가지 좀 속보가 있어서 알려드리고 일본 쪽 얘기인데요. 일본의 BOJ 위원입니다. 성함까지는 모르는데 다무라 BOJ 심의위원이 기업 가계 물가 기대치 대략 2% 수준이다. 그래서 인플레 리스크를 언급했고요. 그래서 일본의 금리를 최소 1% 내외로 인상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달러엔 환율이 151엔대로 툭 떨어져서 엔화 강세, 달러 약세 이렇게 되고 있고 달러 약세는 결국에는 원화 강세.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이 조금 상승폭을 줄여서 지금 1,445원인데 이러면서 코스피가 상승폭을 좀 늘렸다. 참 어렵죠? 누군가 발언을 하면은 쭉쭉쭉쭉 이 나비 효과처럼 연결고리가 있어서 자, 그래서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주말에 이제 예정돼 있잖아요. 또 무슨 얘기들을 할지 모르지만 시장의 합리적인 추론은 결국에는 과도하게 올라간 달러 가치를 좀 누르고자 엔화를 절상시킬 것이다. 이게 모종의 합의이지 않을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원화도 엔화에 연동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상이 돼서 환율이 내려가고 주시장에는 나쁘지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저희 결론이었는데 그렇게 될진 모르겠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말들을 많이 하니까 저도 말이 많았는데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면은 대부분 많은 국민들이 보셨겠지만 송강호 배우가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나중에 되면 최고의 계획은 무계획이다라고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뭘까요? 이렇게 보면은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계획이 있어요. 굉장히 탄탄하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1기랑은 분명히 좀 다릅니다. 1기 때는 트럼프도 당선될 줄 모르는 상태도 약간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약간 정말 무계획이었다고 보면 맞는 것 저 같은데 그때 해외 포지션이 있었는데 네. 엄청 터졌습니다. 2기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접근을 하는 것 같고 지금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 시장을 흔들고 있는 키워드는 관세죠. 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관세를 매겨서 이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에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는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게 지금 협상의 카드로 이용될 거냐라고 보면 약간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섞여 있는.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이 이제 주요 수입국 중에 이제 세 나라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인데 국경을 근접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세 나라를 먼저 때렸죠. 세 나라를 먼저 때렸는데 우방국이기도 하고. 네, 근데 아니요, 중국까지. 중국까지. 네, 세 나라 한 번에 때렸는데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캐나다,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25% 관세를 때린 상태에서 이게 유예가 됐잖아요. 한 달 정도. 근데 25% 정도를 강하게 때린 것 자체를 보면 이걸 정말 관세를 매기겠다라기보다는 뭔가 협상의 카드를 확실히 보여준다라고 보시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플러스 관세를 매겼는데 추가 관세. 네, 추가 관세를 이제 매겼는데 이거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목적이 좀 있는 것 같다. 물론 이제 협상도 얘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견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도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지금 네.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오겠다, 군대를 보내겠다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중국계가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홍콩계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계약 해지했어요. 네. 네,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딱 잽을 주면은 바로 반응이 되고 해결이 되더라. 하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이어간다면. 최근에 이제 그 관세 말고도 최근에 그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 트럼프의 발언도 중요할 거지만 트럼프와 관련된 인사들의 발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의 발언만 보면 일단은 취임식 직후에 행정명령들을 했을 때 기후변화 탈퇴, 그다음에 이제 국경을 단속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초반에 들어왔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관세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주요 인사들의 내용들을 보면 로버트 케네디 지금 보건부 장관이 이제 인준이 됐죠. 그 다음에 요 장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은 한 건 아니지만 바이오가 흔들렸어요. 이 장관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비만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약가를 인하시켜야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는 지금은 미국 쪽 바이오가 그렇게 강하게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이 동맹국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관세를 매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트럼프의 얘기와 관세보다는 오히려 방위비 증액이겠죠. 둘 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네, 관세. 그러니까 관세까지. 가전을 비롯해서 관세도 그러네. 매기고 또 방위비도 올려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면 어쨌든 미국에서도 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카나다와 멕시코 다음으로 아마 다음 타겟으로 이 협상의 카드를 아마 제시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스캇 베센트 그러니까 얘기라기보다는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들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국채 발행이 엄청 늘어날 거야라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국채 발행이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국채 발행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으면 국채 금리가 안정되겠네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시장이 조마조로 안전됐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 3개월 정도 이유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세 이후에 실제로 미국의 재정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보고 난 다음에 국채 발행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바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섣불리 판단할 건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 안정에는 기여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돈을 써야 될 텐데 돈을 이제 관세를 통해서 충당을 하느냐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마련하느냐 뭐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네. 뭐 생각만큼은 그렇게 막 충격을 주면서 하지는 않더라. 네,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는 일단은. 거죠. 네. 네. 자, 그래요. 네. 하여튼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하나 더 있었죠. 스타게이트라고. 스타게이트, 네, AI. 네, 1월 21일.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도 테크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어쩔 수 없지 뭐 네. 저기 앨런 머스크가 지금 뭐 행정직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네, 네. 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도지 네. 수장이 됐죠. 네. 그런데 이 AI 프로젝트에서는 사실 조금 애매한 게 빅테크에 약간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AI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좀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었고 오픈 AI나 오라클, 소프트뱅크 합작해서 대규모 투자. 그러니까 네. 최소 1천억 달러에서 향후 5천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게 약간 좀 흐트러진 게 바로 그 다음에 딥시크 충격이 왔죠. 맞아요. 네, 딥시크 충격이 오면서 트럼프가 또 여기서 한마디를 했어요. 야, 중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기반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치면 더 견제를 해야 돼. 그래서 중국 관련된 반도체는 더 수출 규제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반도체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나왔다. 네.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어떤 발언에 의해서 이 트럼프 취임 이후의 시장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다. 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그래서 1기 때랑은 좀 다른 색채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대부분 보면은 뭐 들어가면 너무 얘기 길어지니까 정치 자금의 이런 돈으로 이제 해야 네. 되니까 그게 전통 산업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굴뚝 산업들. 네. 특히 이제 석유 대표적이잖아요. 뭐 석유 재벌 텍사스. 그러다가 이제 1기 때는 IT 쪽은 약간 별로 안 친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좀 배척하고. 근데 2기 때는 색깔이 달랐어요. IT도 우리 친구, 네. 비트코인도 우리 친구. 우리 친구죠. 네. 네. 그러면서 뭐 지금 이제 또 뭐 비클 이 안에 돈 채워 넣어 뭐 이런 게 하는데. 자, 미국의 그 알테시 직구를 맡는다. 알테시가 이제 중국향 얘기 같은데. 네, 알리바바, 테무, 시인 그리고 이제 저가 제품들을 판매하는 플랫폼들 얘기하는데 네. 정확하게는 지금 이 알테시를 막지는 않았어요. 네, 알테시를 뭐 틱톡 같은 거는 부부 펀드 만들어가지고 뭐 인수한다는 얘기 나오죠. 네. 근데 알테시 직구를 막는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왜 그랬냐면 어제 미국 우정국에서 우체국 같은 데죠. 우정국에서 한때 중국발 택배 반입을 중단시키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왔던 배경을 보면 일단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 10%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고 여기에 데미니미스라고 해서 소액 면세 제도가 있었는데 $800 이하에 대한 소액 면세 제도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대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를 매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시스템이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일단은 막자라고 했다가 다시 열어주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800 이하 제품에 대한 면세를 막겠다라고 한다면 네. 할티시에서 사는 것들은 저렴한 제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부분 관세 면제를 받고 있다가 이제 관세에 대한 충격이 약간 오게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알테시에 대한 직구를 막았다는 얘기가 나왔고 알테시에 대한 견제가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 큰 뭐 수혜가 될 거냐? 근데 중국의 저렴한 제조 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경쟁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미니미스라고 하는 소액 면세가 폐지된다 그러면 화장품이나 이런 쪽의 수출이 약간 좀 제한될 수도 있지 않나. 한국에 대한 관세도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 RTC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수혜다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에는 좀 악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단가가 올라간 영향이 되기 때문에
요게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를 약간 침체할 수도 있는 그런 음.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사실 관세를 매기면 이제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뭐 자명한 사실이겠죠. 근데 대부분 공산품, 저가 공산품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휴지 하나에 100원 하다가 200원 하면은 2배니까 네. 미쳐버리겠지만 휴지를 안 쓸 수는 없거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그거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200, 100원의 가치 상승만큼 급여를 더 올리거나 일자리가 더 많아질 거야. 라고 상세를 시켜버리면 불만도 좀 내려가고. 네. 그게 트럼프의 계획이 아닐까. 근데 만약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세가 늘어나서 올라가는 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지는 않잖아요. 뭐꼭 그렇게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그렇긴 하죠. 근데 관세를 올리면은 상대국 입장에서는 사실 환율 절하시켜버리고 판매 가격 올려버리면 돼요. 근데 그렇죠. 물론 똑같이 사줄 거냐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죠. 네. 방법은 다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장에 보면은 단편적인 것들, 막 전쟁 났어, 무역 전쟁이야, 뭐 관세 전쟁이야, 큰일 났어. 라고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좀 안타깝긴 해서. 지금 그 정도까지 볼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지금 제 말을 잘 껴들어서 아닙니다. 아리테무하고 이제 뭐 아까 쉬인 네, 신. 이것도 이제 사실 저는 좀 약간 깨림직한 게 우리나라 기관들도 그렇고 해외 기관들도 그렇지만 딥식을 지금 좀 제한하잖아요. 네, 네. 과도한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 네.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준다? 우리 마누라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기는 좀, 네. 보고 있으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게 조금 약간, 이게 각국에서 좀 중국이 그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이유가 뭘까? 저는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전쟁이 AI 학습에서 AI 추론 그리고 AI 데이터 자체의 어떤 퀄리티로 바뀌고 있는 시장으로 그렇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학습하는데 비용은 줄어들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 거냐? 잘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소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 데이터가 결국 광고라든가 우리가 구매하는 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소비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은 이 개인적인 정보들을 익명화시킨 다음에 그냥 나이나 이런 것들로 패턴화시켜서 이걸 가져가는데 중국은 다 가져가요. 내 개인정보와 더불어서 제가 입력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딥식이나 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에서 내가 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거기 입력 버튼, 제가 소비 버튼 이렇게 다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인 정보들을 통합해서 가져가서 그걸 분석한다 그러면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 이런 판매나 이런 것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려고 한다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건. 무섭죠. 네. 근데 중국은 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네. 네,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가져가면서 데이터 분석 관련된 것들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건 좀 무서운 부분이긴 하죠. 이게 이제 갑자기 떠오른 건데 제가 이제 영화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제목은 정확치는 않은데 그 언노운 같은 형태의 뭐 이제 외계에서 뭐가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모르니까 지구인들이 겁내서 거기다가 막 이제 미사일을 쏘고 핵미사일도 쏘기로 막 했는데 미국은 막 그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중국에서 먼저 날리기로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중국의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장성이 뭔가 그 개인적인 정보지만 미국에서 누군가가 그걸 계속 알려줘가지고 전화해서 풀어버려요, 그거를.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 전쟁의 극단적이지만 그 장성의 뭐 와이프와 관련된 원고 같아. 그래서 막 전화해가지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났어. 그래가지고 한번 이 보겠습니다. 정보 데이터가 나중에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아마존의 미국의 실적은 지금 요즘 동향이 어떨까요? 미국 뭐 하여튼 거기도 지금 상당히 바쁠 텐데. 아직 실적은 안 나왔어요. 오늘 나오는데 일단 매출 예측치가 지금 1,87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분기에 1,670억 달러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4분기에 1,660억 달러. 그러니까 성장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4분기에 소비 시즌이라고 하는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큰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1.47달러인데 이게 뭐 사상 최대 수준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넘어설 수 있냐는 사실 다른 문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닷컴이 사실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왜 조정이 나왔냐? 구글이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클라우드 쪽의 실적이 좀 부진했고
클라우드 전망도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있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아마존에 대해서 뭘 봐야 되냐라고 봤으면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아마존이 계속해서 좀 투자를 이어갈 거냐, 이런 AI 쪽으로 투자를 가져갈 거냐, 네. 이게 좀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저는 올해는 이제 아마존을 봐야 되는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AI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AI 이제 학습 중심에서 AI 데이터 그리고 AI 서비스 중심으로 넘어간다고 치면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드러날 거예요. 근데 이런 우후죽순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뭘 이용할 거냐? 클라우드를 이용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은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게 아마존이 지금 딥시크 충격 이후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들어보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될 그 시간 관계상 뭐 계속 얘기하고 싶긴 한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애플이 M5 칩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진정한 엣지 디바이스의 포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또 주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풀어볼까요? 네, 일단 M5 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AI나 자율주행을 위한 별도의 코어를 반영을 해놨어요. 근데 그 여기다가 딥시크가 들어오면서 이런 자원들의 효율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엣지 AI 디바이스 말씀하신 대로 엣지 AI 디바이스가 훨씬 더 고도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해냈냐? 몇 가지 이제 기술적 배경을 봤을 때 네. 이 TSMC의 팹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TSMC가 이번에 최초로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루빙이라고 해서 이런 웨이퍼가 있을 때 이걸 깎는 이런 것들을 자르는 것들을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했는데 네. 이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을 하면 워낙 그 빠른 시간에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옆에 열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미세 공정을 이용하는데 좋은데 이 장비를 이오테크니스가 공급을 했죠. 근데 네. 당연히 이 관련된 미세 공정이 늘어나면서 이오테크니스의 어떤 장비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애플, TSMC에 이어서 다른 쪽으로도 확산될 거기 때문에 관련된 공정에서는 지금 이오테크니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장비 공급했대요? 수주 공시는 안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규모 때문에 수주 공시는 안 나는데 네. TSMC에서 이미 가져간 거는 뭐 맞죠. 네. 네. 펜토초 관련해서는 지금 펜토초를 상용화한 거는 저는 이오테크에서밖에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업체들 업체하지 이거는 않겠다고. 다 좋은데 뭐 하여튼 말하는 이 구두 설명은 어마어마한 뭐 세계의 모든 거를 첨단을 다 하는 것처럼 네. 뭐 레이저도 뭐 이런데 실제 결과물들은 실적이 그럼 좀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수년째 지금 실적 증명이 안 되고 지금 결산 실적 아직 안 나오지 않았나? 아직 안 나왔죠. 근데 네. 뭐 올해 진짜 뭐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네. 한미반도체도 한 방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오테크니스 한 방에 간다는 건 위로? 그렇죠. 위로 그렇죠. 위로 한 방에 싹 올라간 것처럼 네. 시장의 기대에 어떤 부응하는 뭔가가 나온다 그러면 갈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올해는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할 얘기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자, 최희말 마스터를 들어갔고요.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과 함께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드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